로컬노믹스 2022년 1월호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인라이프 윤주식 편집장입니다. 김영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1월 마지막 주에는 설 연휴가 껴있는데요. 새해이기도 하고 설 연휴가 있어서인지 재미있는 테마를 갖고 오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전통시장이 가지는 문제도 있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은 2005년도에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부터 출발하는 내용을 주셨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2005년 이래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않은 매우 거창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전통시장을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에 한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전통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전체가 전통시장은 아닌 셈이죠. 네,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을 하게 된 거군요. 골목상권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법령이 정해지면서 아마 이때부터인 것 같아요. 재래시장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재래시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전통시장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꿔 쓰기 시작한 데가 이 법이 나오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재미있는 점은 전통시장이라고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곳들 중에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엔 전통시장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 관련된 얘기를 마저 드리면 이 법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해서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상업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또 경영현대화도 지원하고 시장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도 이 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거죠. 네, 온누리 상품권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서울사랑 상품권은 제가 좀 많이 쓰고는 있거든요. 이게 온누리 상품권이랑 서울사랑 상품권이랑 이름이 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바로 법적 근거, 제도적 근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예, 발행 주체가 다릅니다. 네. 자, 이제 법에 대한 걸 살펴봤으니 이제 현황 이야기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대도시인 서울의 전통시장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서울에는 시장명을 기준으로 해서 349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 건물형은 144개, 골목형이 145개, 상점가형이 37개, 지하도 상가형이 22개, 혼합형이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아까 그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되네요. 지하도 상가형이면은 전통이라고 보기엔 참 그렇죠. 심지어 건물형 같은 경우는 네네. 노년 종합시장 같은 경우가 그런데 네네. 거기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저도 한번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파트 단지 상가 같은 느낌으로 예, 받아들여지는데 이게 전통이란 말이 들어가면 우리는 가까운 과거인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시대에는 없었던 시장인 거잖아요. 이런 건물형 시장이라든가 지하도형 시장이라든가. 그렇죠. 뭐 심지어는 건물형이나 지하도형이 아닌 시장인 경우에도 뭐 정부가 내지는 지자체가 시책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지정해버린 곳들도 있습니다. 너는 시장이야. 그게 뭐 40년, 50년 전에 불과 이런 곳들이 제법 되죠. 이거 좀 사실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전통시장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정말 곤란해지는 내용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용인민속촌에 있는 네네 장터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데 실상은 그렇게 생긴 시장은 뭐 굳이 따지면 상점가형이나 골목형 정도가 해당이 되겠죠. 네. 뭐 그러면은 지금 서울의 전통시장들은 그럼 주로 어디 있다고 봐야 되려나요? 이제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하면 전통시장 숫자가 종로, 중구, 동대문 같은 원도심.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그러니까 한양이다라고 불렀던 그런 지역에 좀 많이 있다 이 얘기네요. 그쵸. 이제 아무래도 초기 도시 발전을 하던 시절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지역을 이제 원도심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종로구에 위치한 이제 서울 양령시장 그리고 중구에 위치한 남대문시장이랑 방산시장 같은 곳이 이제 대표적인 큰 시장이죠. 네네. 저도 몇 번 가봤던 시장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되게 재밌게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참 이름 자체가 독특하잖아요. 서울시는 정부 시책 이전부터 사실은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시장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습니다. 이제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전통시장 간편 카드 결제 지원, 전통시장 이벤트,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그리고 이제 상인들이 네. 이 신용도가 낮거나 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마켓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운영하는 걸 지원한다던가 이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걸로는 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이제 주차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공동배송 서비스 운영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돼서 올해로 딱 20년이 됐습니다. 네. 그 중기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보다도 3년 전부터 서울시가 먼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셈이죠. 이제 법 제정 전에 네. 시작이 된 거죠. 네네네. 그러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가 선례가 돼서 아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무하게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정책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선거 처리된다든가 무슨 시즌만 되면 전통시장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계속 새로운 지원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시장 지원 정책이 생각만큼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네네. 그러니까 당장 뭐 아까 145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뭐 골목형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골목형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 길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통신시설이나 뭐 상점 간판 이런 걸 좀 개선한다 그래도 한계가 뚜렷하고 특히 이제 건물형이 아닌 경우에는 5개 공간이지 않습니까? 네. 우산 쓰고 이제 다녀야 되거든요. 비 오면. 이런 한계를 좀 극복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건물형 재래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뭐 4, 50년 정도 된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기 때문에 네. 건물 자체가 낡았어요. 건물의 구조가 옛날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 계단 폭이 좁다든지 지금 이제 사람들의 체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이게 뭐 건물을 네. 대수선을 하진 않으니까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근본적으로는. 네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사실 건물 자체를 새로 신축해버렸던 부산 자갈치 시장이나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데입니다. 네. 이런 데는 이제 완전히 시장을 새로 지어버린 것인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전통시장의 기존 구조랑 시설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뭐 소소하게 환경을 개선해서 뭐 캐노피를 씌운다든지 전기 뭐 수전을 좀 세게 해준다든지 네네네. 화장실을 뭐 좀 다듬어준다든지 주차장을 뭐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건 좀 제약이 크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시장 화재 사건들이거든요. 네. 뭐 1년에 한 건, 2건 정도씩 나는데 이게 항상 나오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노후화 때문에 어디서 누전이나 합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오밀조밀 다닥다닥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불이 옮겨가기 쉽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진입로가 좁아서 소방차나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 진화를 위해서 들어가기 어렵다. 그렇죠. 네. 그냥 다 그 화재가 뉴스에 나오고 나면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인명피해 없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았거든요. 2001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어떤 이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어요. 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장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소방관이 5명인가 이제 순직했는데 네. 직관적으로는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 불을 끄다가 건물이 무너졌다는 게 네네. 그만큼 건물이 낡은 거죠, 뭐. 한마디로. 그러니까 건물이 그 열을 이기질 못하니까는 예, 붕괴된 뭐 거예요. 열에 의한 손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을 끌려고 이제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니까. 뿌리는데 그 수압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네. 그 수압에 의해서 뭐 벽체가 내려앉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유명한 전통시장들도 화재 사건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왜 조영남 씨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 화개장터. 네. 전형적인 관광형 전통시장인데 여기도 화재를 한번 겪으면서 3분의 2 정도가 불탔었나?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 논산에서 굉장히 큰 뭐 전국 10대 그 시장 중에 들어가는 화지시장도 한번 화재 사건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웃긴 거는 뭐냐면 이런 화재를 겪고 난 다음에 새롭게 다시 들어서는 전통시장이 의외로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불이 났기 때문에 이제 한번 밀어내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쵸. 네. 또 재건이라는 그 슬로건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 상인들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뭐 좋게 보면 전화위복인데 나쁜 거는 왜 우리는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불이 나면 신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접근성이나 뭐 시설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위치가 알려지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이제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네, 것인데. 그리고 항상 대통령님이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꼭 한번 가요. 재건되고 나면은. 그래서 뉴스를 한번 대대적으로 터트려 주니까는 사람들의 그 관심과 주목이 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있을 같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왜 안 되냐 그러면 불이 덜 나서 안 되는 거냐. 아, 뭐 불이 나면 안 되죠, 좀 사실은. 네. 이제 이상한 말이고 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데는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외에 이제 보통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뭐 교양 프로에서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나라예요라고 나오는 데들이 보통 서유럽 국가들이거든요. 네. 이 서유럽 국가들이 특징이 뭐냐면 전통시장이 발달한 서유럽 국가들이요. 뭐 스위스 이런 데 말고 아, 네. 이런 데들은 보통 연교차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어제까지 반팔 입다가 오늘 파카 입고 다니는 동네는 아닌 거죠. 네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야외에서 이제 장을 보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사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이 있는 주거 지역 자체가 저밀도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전통시장에서도 충분히 소비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도보나 자전거로 이렇게 뭐 다니는 나라들인데 우리는 그 반대에 있거든요. 우리는 일단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네. 도보로 시장을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일사병 걸리는 수도 있거든요. 네. 겨울엔 일단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골치 아픈 거는 이거죠. 여름에는 요즘 국지성 호우도 내리고요. 네. 겨울에 갑자기 큰 눈이 내리거나 그러면은 이건 뭐 우비, 뭐 우산, 뭘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이제 그런 기후적인 내지는 교통, 문화, 환경의 문제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되게 힘든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네. 계속 골목 상권 내지는 전통시장과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는 게 대형 쇼핑몰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허공에 대고 싸우는 상황이 돼버렸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쿠팡이죠.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뭐 이런 것들이, 배송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화되면서 소비자한테 굉장히 편리해졌거든요. 특히 새벽 배송을 통해서 오는 식재료들 같은 경우, 우리가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하게 되는 야채류 이런 것들이 공급이 그냥 집안에 있기만 해도 들어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밥 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한 부모님 세대 정도 네. 되는 세대만 해도 저녁 때 장을 봐서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때 또 장을 봐서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의 사이클이었다면 요즘엔 눈 뜨면 박스에 들어가서 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예전처럼 이제 장을 보러 다닐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밑에 상가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상가들을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갈 만한 일들이 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까 우리가 전통시장을 법령에서 정의할 때 사용했던 표현을 좀 써보면 전통시장이 더 이상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고 뭐 이랬던 우리나라의 소매환경시장이 더 이상 전통시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조성됐던 전통시장이 자연 발생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불필요에 의해서 소멸되고 있는 거죠.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2016년 6월 17일 날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에 소재한 역촌시장이라는 데를 없앤다는 이제 계획을 의안을 가결을 했는데 이건 이제 공고를 했거든요. 시장 없애요라고 이제 공고를 했어요. 네네. 공고문의 제목이 은평구 역촌시장 도시계획 시절 시장 변경 결정 공고였는데요. 이 공고문에 보면 대상지는 역촌시장이죠. 1977년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되어 운영되었으나 건축물 노후화와 점포공실 등 기능을 상실한 시장으로 이번 심의 통과로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건물이 낡아지고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점포에 공실이 생겨서 시장 기능을 상실했다. 기능을 상실한 시장이다. 바꿔 말하면 살 거 없는 시장이 됐다 이 말인 거죠. 시장이 아닌 시장인 네, 거죠. 네,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에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그리고 매우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요즘 전통시장 가보면은 살 게 없어요. 먹을 것만 있고요. 그럼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먹자골목인 거지 시장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셈이죠, 사실. 네네. 그러니까 먹자골목과 풍물거리와 무슨 뭐 전통시장이 다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서 먹으면 시장, 앉아서 먹으면 식당가 뭐 이런 셈인 거죠. 네네. 그래도 전통시장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곳들 가보면은 점포의 대부분이 첨가물, 야채, 뭐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 데들이 전통시장으로서 활성화되어 있고 북적거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배고프다 보니까는 그 옆에서 국밥을 먹는다든지 분식을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먹자골목이 같이 병행이 되는 거지. 전통시장 자체가 식재료가 있는 곳은 많지만은 식당을 활용할 목적으로 가는 곳은 아닌데 지금 현재 많은 수의 전통시장이 식당가로 바뀌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식자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신선식품이에요. 네네. 신선식품을 아직까지는 배송이나 이런 걸로 구입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유통 과정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통시장에 가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정육점에서 네네. 돼지의 덩어리 보통 이분도체라고 부르는 이렇게 반으로 자른 돼지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분해해서 우리가 먹는 정형한다고 보통 네. 그러는. 네.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어쩌면 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네. 생선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머리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필렛 형태로 가공해서 포장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보통 마트에 가면 그런 네네. 애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빠집니다. 네네. 대신 상인이 직접 해주죠. 음. 뭐 그런 이점들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신선식품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우위에 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할 네. 수 있죠. 그렇죠. 뭐 소비자 입장에선 자기가 신선하고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 골라서 거기서 가공해 달라고 해서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전통시장으로서는 더 기존 다른 유통 채널보다도 더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아직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전통시장이 지금 쇠퇴하면 쇠퇴하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도 전통시장 몇 군데 취재를 위해서 가보고 이러지만은
실제로 정말 여기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시장은 10군데 가보면은 많아야 3군데 이 정도밖에 되질 않거든요. 소매에서의 유통구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대문이었나 남대문이었나에 그 장난감 완구 마켓이 있었어요. 네. 뭐 어린이날 뭐 다가오고 그러면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거기 가서 소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쿠팡에서 삽니다. 쿠팡에는 진짜로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직업용구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황학동 가야 전문적인 식당에서 사용하는 이제 조리도구나 이런 것들을 살 수 네네네. 있었는데 지금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진짜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뭐 저희가 전반부에서 뭐 교통이 불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전통시장이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됐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에 있습니다. 다. 네. 어디에 가도 대부분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요. 네네. 지금은 그게 오히려 단점이 돼버린 게 애써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 상가가 있는데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뿅뿅 2번만 누르면 뭐 요즘에 전기배송 신청하면 알아서 오거든요. 물 같은 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지금은 주거지에서 멀다는 의미가 돼버린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랑 연결되는 게 단적으로 전통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지역에서는 특히나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종로, 중구, 동대문 이런 데 가면은 예전엔 뭐 동대문 시장 뭐 이런 역들도 있었어요. 남대문 네네네. 시장, 버스 정류장 지금도 있어요. 그만큼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었던 거예요. 좀 특이한 경우로 강남구에는 네네. 강남구가 예전에 영동, 영등포 동쪽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던 시절에 만들어졌던 걸로 보이는 영동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7호선 노년역 근처에 있잖아요. 네. 예, 7호선 노년역에서 4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네네네.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필요에서 조성된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아까 역촌시장 같은 경우 7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입지 조건이 매우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시장이 낙후되니까 원도심은 낙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갈 일이 없는 사람은 원도심에 갈 일이 잘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원도심 낙후라는 뭐 이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데 전통시장이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담을 수가 없어요. 건물은 뭐 40년, 50년 전에 지어졌고 발기로 처음 무너지게 생겼는데 구조도 되게 약하거든요. 그때 지은 건물들은. 네네. 노후돼서. 그래서 이걸 완전히 헐고 새로 짓거나 뭐 증개축을 하자고 하기는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저희가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이랑 자갈치 시장 얘기를 드렸는데 네. 노량진 수산시장은 수협이 관리에 운영하고 있는 소비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수산물 도소매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자갈치 시장도 부산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수산시장일 겁니다. 네. 이 두 시장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또 관광시장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도매를 하기 때문에 네. 이름 자체가 도매 시장이거든요. 네네. 유통량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개축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에 뭐 신축을 완료했기 때문에 구시장과 신시장을 다 가보고 뭐 짓는 과정도 옆에서 다니면서 보고 그랬었는데 구시장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 남아있는 부지에다가 건물을 올린 거거든요. 네네. 구시장은 반만 잘라서 헐어내고. 그러면 그 증개축에 분명히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 비용이 회수가 될 거냐? 도매시장은 되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동네에 있는 무슨 조그마한 시장들, 전통시장들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회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살 집을 마련해 주면 돼요. 이사 오면 되니까 나중에. 네네. 그런데 시장은 상권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을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만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상인들이 생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이 터전이 없어지거나 뭐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거는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 도시 발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지역인 원도심, 그리고 거기서 또 시장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종로구, 서울로 한정하면요. 중구, 동대문구, 요쪽은 이제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낙후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